물 치료의 핵심이다. 갈증을 몰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벤맨 갤리지 박사님께서 20년 전에 이런 책을 또 우리 이렇게 전세일 대학원 대체의학원 원장님께서 감수하셨네요. 대식증이라는 병명이 붙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누구나 안타깝게 여길 것이다. 이들은 무엇을 먹든 먹고 난 뒤에 모두 토해낸다. 대식증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고 다이애나 왕비일 것이다. 다이애나 왕비의 사생활과 결혼 생활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식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배고픔과 우울함과 반사회적인 감정을 느낀다. 대식증을 이해시키고자 주장하는 권위자들 사이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다. 모든 문제는 대식증 환자들의 사고 공정 내의 재변에 흐르는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된다는 것이다. 대식증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남성보다는 여성들에게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무엇을 먹든 간에 먹고 난 뒤에 토해내는 행위가 날씬한 몸매를 유지해 줄 것으로 여긴다는 가정이다. 내 생각은 그와 다르다. 위 속의 내용물을 토하는 행동이 통제되지 않고 반복될 경우에 의학적으로는 흉통 또는 대식증이라는 병명이 붙어진다. 이는 심각한 탈수 상태에 있는 몸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기 전에 그러한 손상을 방어하려는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다. 대식증 환자들이 항상 배고픔을 느낀다는 데에는 뭔가 혼동이 있는 것이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들은 배고픔과 갈증 감각을 혼동하고 있다. 그들은 물을 마셔야 할 때에 음식을 먹는다. 몸은 당연히 음식을 거부한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할 만한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식증 환자가 그토록 마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이들의 정서적인 변화나 심리적인 변화 또한 마찬가지로 탈수에서 연유할 수 있다. 내가 아미르를 만난 것은 소화성 궤양 치료에 미치는 물의 효능을 조사하기 시작했던 교도소에서였다. 당시 그는 가끔씩 찾아오는 흉통으로 10년이 넘도록 시달리고 있던 터였다. 흉통이 그러한 국면에 이르기까지 그는 수면 중에 일상적으로 구토를 하곤 했다. 위 속의 내용물의 일부가 코로 분출될 정도로 매우 격렬하게 급작스런 구토로 제때에 일어나지 못해서 침대를 더럽히는 일도 허다했다. 당시 그가 얼마나 잠들기 어려웠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규칙적인 약물 치료로도 구토를 멈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불치병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식전 30분에 물을 한 잔 마시고 이를 물 섭취량을 늘리라고 했다. 한 줄 한 줄 이 글을 읽어 내려가는 것만큼이나 간단하게 그의 흉통은 사라졌고 나와 함께 교도소에 있었던 동안에 다시 발병한 적은 없었다. 이제 아미르의 주변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흥미롭게도 그의 직계 가족인 아버지, 형, 아내, 딸 역시 같은 증상, 통증이 고조되면서 구토를 동반하는 흉통을 겪고 있었다. 당시 이들 가족은 언제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아미르가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커다란 근심이 쌓여 있었으며 또한 누구 하나 건강 상태가 좋은 사람이 없었다. 당연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아미르를 만나기 위해서 매주 수마일을 다녀가야 했으며 고작 12여 분을 만나기 위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교도소 담장 밖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곤 했다. 이런 만남을 계속하던 어느 날 그는 가족들에게 물 섭취를 늘리자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제 가족들도 그와 같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기쁘기 짝이 없었다. 그의 가족들은 지독한 흉통과 더불어 수년 동안 겪어온 관련 합병증에서 하나하나 벗어날 수 있었다. 아미르에게 운이 따랐다. 예상과 달리 일찍 풀려나게 된 것이다. 그는 떠나기 전에 나를 찾아와 병이 낫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병을 고쳤으니 교도소에 온 보람이 있군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귀한 참 사람이란 이 참 어떤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인생의 변화를 크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참 이렇게 귀한 것을 보고도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참 얼마나 또 불행한가. 제선제의 위험이란 제선제에 알루미늄이 함유된 경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물 섭취를 늘려서 어렵지 않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소화물형에 함부로 제선제를 복용해서는 안 된다. 체내에서 지나치게 많은 알루미늄이 순환할 경우에 이는 알츠하이머 유형의 질병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내가 위장약을 참 제선제를 얼마나 먹었나요? 제선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독성 부작용인 국부적인 뇌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수년이 지나게 되면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플라그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야만 한다. 플라그는 뒤엉킨 조직 덩어리로서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침전되어 있다. 다행히도 미국의 제약업계에서는 현재 알루미늄이 함유되지 않은 몇몇 제선제를 생산하고 있다. 아연은 유전, 전산화, 중요 호르몬 제조 그리고 뇌화학물질에 매우 중요한 금속이다. 금속은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는 특별한 운송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아연을 대신하여 알루미늄이 뇌 세포로 운반된다면 많은 손상이 발생할 것이다. 몸이 대부분의 조직과 기관 내의 손상된 세포를 보수하고 대체할 수 있다 해도 뇌세포는 재생성되거나 대체되지 못한다. 이는 뇌세포가 죽게 되면 낭종이 남거나 섬유성 조직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나는 종류의 병인으로 대체된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구식 액상 제선제는 한 스푼당 60에서 150mg의 알루미늄이 용해되어 있다. 이전에는 알루미늄이 위에서만 국부적으로 작용할 뿐 몸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뇌 조직에서 고농도의 알루미늄이 발견됨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서 알루미늄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그 일부가 흡수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느 정도 이르면 손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갈증 감각의 소실로 인해서 몸이 서서히 탈수되어 갈증 신호로 소화불량 통증이 일어날 정도의 이런 경우에는 이미 몸에 많은 기능들에 영향이 미쳐 있는 상태이다.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뇌이다. 뇌세포 자체는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만 통신 업무를 맡고 있는 신경계는 탈수 상태에서 손상될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이 미치는 부분은 통신 시스템의 연결 지점일 것이다. 이들 상호 연결 부위는 많은 재생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바로 이 상호 연결 부위들이 뒤엉켜 있으며 많은 양의 알루미늄이 이 부위에 침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발경화증, 파킨슨병, 루게릭병, 근육 위축성 측방경화와 같은 대다수 신경장애의 뇌장애 공영장 영상 MRI 스캔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뇌 조직 전반에 걸쳐서 넓게 펴져 있는 플라크이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타양에는 많은 알루미늄 침전물이 발견되는 괌에서는 한때 식수의 알루미늄 오염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난 바 있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알츠하이머 유형의 질환이 널리 만연하면서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그 영향을 미쳤다. 식수 상수원에서 알루미늄 오염원을 제거하고 나자 주민들 사이의 알츠하이머 유형 질환의 발병률이 감소했다. 이로써 알츠하이머 유형 질환과 알루미늄 중독 사이의 상관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항히스타민제로 인한 손실이라. 히스타민의 생성은 알레르기와 통증 유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대한 발견을 곧바로 상업화할 호기가 생기면서 다양한 항히스타민제를 생산하는 결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히스타민은 유용한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원인 물질이다. 히스타민은 수분의 섭취와 분배,
배급을 위한 뇌의 주요 감각기를 조정한다. 또한 신체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강력한 조절 물질이다. 신체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될 경우에 히스타민의 활동은 보다 활동적인 부분, 특히 중추신경에 물을 전달하기 위해 순환을 전환하는 국부적 작용으로 국한된다. 뇌가 많은 활동을 해야 하고 보다 많은 순환을 필요로 할 경우에 히스타민은 바로 활동에 들어간다. 그에 따라 위산이 생산되고 주요 갈등 신호인 흉통이 야기되는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 항히스타민제는 장관대에서 작용하는 히스타민의 통증 유발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게 된다. 하지만 탈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을 야기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뇌 활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 또한 성욕을 감퇴시키기도 하며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과 남성 유방 학대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청란이나 방향 감각이 상실이 야기되기도 한다. 처음에 통증은 갈증의 말초적 표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통증이 계속 방치되면 결국은 같은 갈증에 대해 뇌의 주요 주요 표지가 된다. 통증의 초기 단계에서 일부 물질들은 제산제나 음식, 심지어는 히스타민 차단제 같이 말초적인 표지를 무디게 하거나 갈증 신호를 잠재울 수 있다. 그러나 탈수가 일정한 역치에 이르게 되면 뇌에 의해 시작된 통증은 국부적으로 반응하는 약품이나 음식 또는 그 외의 물이 아닌 어떤 물질로도 속일 수 없으며 단지 위 속에 물을 전달하는 것만이 필요할 뿐이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한다. 신체 탈수에 대한 뇌 표지의 두드러진 예라 할 수 있는 경우다. 나는 1983년 6월 이 젊은이의 사례를 임상위장병학 저널에 기고 논문으로 발표했다. 나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다. 어느 늦은 저녁 20대의 한 젊은이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의 소화성 궤양은 오랜 병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전형적인 상부복통을 일으킨 것은 10시간 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거의 한 병 가득한 제산제와 세알의 타가메트,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소화성 궤양 치료제를 복용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통증은 계속되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고통스러운 나머지 방바닥에 웅크려 눈을 질근 감은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주변 상황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내가 말을 건네었지만 그는 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다. 몸을 흔들자 그제야 겨우 반응을 보였다. 내가 왜 그러냐고 묻자 그는 궤양 때문이에요. 아파 죽겠어요 라고 말했다. 혹시 천공성 궤양인가 진찰해 보았지만 다행히도 아니었다. 나는 그에게 2잔의 물을 마시도록 했다. 약 10분 정도가 지나자 그의 고통이 다소 완화되었다. 처음 2잔을 마시고 난 뒤에 15분 후에 다시 3잔의 물을 마시게 되었다. 이제 그의 통증은 훨씬 약해져 있었다. 처음 물을 마시고부터 20분이 지나자 그는 일어나 앉아서 주위 사람들에게 말을 걸 정도로 완전히 회복되었다. 환자와 그의 친구들은 가득 찬 한 잔의 물 속에 숨겨진 기적을 목격했다. 통증을 없애주는 물의 기적이었다. 이 환자의 임상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체 내에는 수분 결핍에 대한 중추신경계의 통증 신호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외과 의사의 과잉 열성으로 인해 결국 수술을 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직도 가끔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확신한다. 나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갈증으로 인해서 중추에서 유발되는 일부 통증들은 오른쪽 하복부의 충수 부위에서 발생한다. 나는 하복부의 통증이 뭔가 다르고 미심쩍은 경우에 한 잔의 물을 사용하여 그 진단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156페이지 경우처럼 탈수로 인한 소화불량 통증 신호가 결국 보다 진전된 합병증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는 트립토판의 희생이 따를 수도 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의 필수 아미노산이다. 장기간에 걸친 탈수 상태에서는 체내에 비축된 트립토판이 고갈된다. 트립토판의 신체 보수 시스템에서 뛰어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통증을 억제하는 수많은
신경 전달 물질을 형성하는 기본 원료이기도 하다. 물 자체만으로 소화불량 통증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단을 바꾸고 몸에 필요한 트립토판이 충분히 함유된 자연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트립토판에 관한 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대장염 통증. 이 통증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제7장의 변비 부분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몸의 주요 통증에 대해 이야기하는 김에 몇 마디 덧붙이는 것도 무방할 듯하다. 흔히 대장염 통증으로 발견되는 왼쪽 하복부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일수분 섭취량 증가에 반응을 보이곤 한다. 물은 소화 공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음식 소화의 최종 산물이 장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물의 윤활제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특히 대장의 아랫부분은 최종적으로 배설물의 수분을 흡수해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된다. 이 공정은 몸이 탈수 상태에 있을 경우에 더욱 도움이 된다. 장을 통해 음식이 소화되고 통과될 때에 장의 현동 수축을 제어하는 것은 중추이다. 탈수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연동 운동이 감소되며 따라서 고체 성분에서 수분을 짜내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축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다. 이때 통증의 근본 원인이 탈수일 뿐보다 심각한 다른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두세 잔의 물을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즉시 마시게 되면 통증이 사라지게 된다. 동시에 그와 관련된 변비도 없어질 것이며 장의 움직임 또한 규칙적이고 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이다. 두통과 편두통. 앞서 언급했듯이 뇌는 탈수와 체온 조절에 매우 민감하다. 뇌는 지나친 열을 견디지 못한다. 뇌의 효석에는 온도 기복에 매우 민감하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두꺼운 이불로 인해 점점 탈수가 진행되거나 온도가 높아지려고 할 경우에 뇌는 신체의 다른 조직을 희생하여 스스로 우선권을 확립한다. 뇌혈관계를 통해 보다 많은 혈액을 흐르게 하려는 것이다. 뇌 경동맥은 심장의 대동맥에서 뻗어나온다. 경동맥은 두피와 얼굴, 혀를 거쳐서 두개골 속을 통과함으로써 뇌까지 혈액을 공급한다. 뇌의 혈액 공급을 늘리라는 명령에 따라 이들 동맥들이 억지로 팽창하게 되면 얼굴과 두피에서 이루어지는 혈액순환 또한 증가한다. 이에 따라 관자놀이 주변의 동맥들이 강하게 박동하면서 두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뇌 모세혈관계의 수용체는 히스타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뇌에 대한 직접적인 수분 조절 책임과는 별도로 히스타민은 몸의 체온에도 관여한다. 히스타민은 두 가지 냉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몸 중심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기능과 더불어 또한 몸을 식히기 위한 발한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다. 뇌의 탈수나 과열에 대한 우려로 인해 방출된 히스타민은 일부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순환을 촉진한다. 뇌 부위의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불충분한 수분 섭취나 스트레스, 알코올, 신체의 과열 현상 등 탈수의 원인을 불문하고 히스타민의 작용에 의해 소위 두통이나 편두통이라는 통증이 야기된다. 이러한 유형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2잔이나 3잔, 심지어 4잔의 물을 마셔야 할 수도 있다. 뇌 부위의 팽창된 혈관이 보다 원활한 순환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일반적인 진통제가 히스타민과 그 주요 종속 체계 가운데 하나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편두통은 중추에서 유발되는 뇌의 탈수와 과열에 대한 신호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대부분의 진통제가 편두통의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과 그 외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구분이 다소 모호하다. 이 두 가지 증세에서 생기는 통증의 메커니즘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증세는 체내에서 동일한 생리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의료계 내에서 이들 두 가지 증세를 분류하는 것은 상이한 부전공과 관련한
편의상의 문제일 뿐으로 생각된다. 한 증세에 대해서는 류머티즘 의사에게 가고 나머지 또 한 증세에서 정형외과 의사나 치아요법사에 가는 것일 뿐 결과는 동일하다. 즉 치유라기보다는 통증을 관리하는 것뿐이다. 근본적으로 이 두 증세는 통증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같은 병인을 가지고 있다. 5천만 명, 20만 명의 아이들을 포함하여 달하는 미국인들이 관절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30여만 명은 요통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매년 수백만 인구가 요통으로 인해 기능성의 불구자가 된다고 한다. 미국 내의 요통치료 비용은 매년 160억 달러에 달하며 요통으로 인한 생산 및 임금 손실은 8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인용 통계 자료는 100% 정확하지는 않다 해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시사하고 있다. 관절통이라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 손과 다리의 관절 혹은 요초의 관절의 만성적인 통증의 경우 통증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통증 부위에 수분이 결핍되어 있다는 신호이다.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국부적으로 축적된 산이나 독성물질을 씻어낼 만한 물이 충분히 순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국부적인 관절 통증은 새롭게 해석되고 있는 일련의 긴박한 인체 갈증 신호에 속한다. 국부적 수분 고갈이 어느 부위에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통증 부위가 결정된다. 요통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근육 경련으로서 요통의 80%가 이로 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척추의 심줄과 인대를 잡아당기는 디스크 퇴행이다. 요통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여건은 똑같이 만성 탈수에서 시작된다. 물을 원하는 몸의 비상호출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이상 요통과 관절통으로 인해 우리 몸이 계속 파괴당할 이유는 없다. 이제 이러한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와 통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나의 저서인 요통과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처하는 방법 How to deal with back pain 과 비디오 테이프 요통에 대처하는 방법 How to deal with back pain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관절의 표층은 연골로 되어 있으며 관절 내의 뼈 구조를 덮고 서로 분리해준다. 이렇게 견고한 연골층은 방대한 양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 마주한 연골 표면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며 관절의 움직임에 필요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오랜 탈수로 연골의 수분이 부족해지게 되면 관절 내의 연골 접촉 부분에 심한 마찰과 전단 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인체 구조의 신비. 연골이 탈수될 경우에는 움직임의 유연성이 저하된다. 이때 연골세포는 탈수를 감지하고 통증 경보를 보낸다. 탈수 상태에서 사용될 경우에 연골세포는 금방 죽게 되고 뼈와 접촉하는 표면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정상 환경의 연골은 알칼리 상태이지만 탈수 상태에서 연골이 산성화된다. 이러한 산성으로 인해서 통증을 나타내는 신경정말이 민감해지게 된다. 이런 유형의 통증은 연골이 충분히 수화되어 산성과 독성을 씻어낼 때까지 수분 섭취를 규칙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치료해야 한다. 통증이 관절 사이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경우도 있다. 때로는 서로 다른 팔다리의 동일한 관절에서 동시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성 통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말초성 통증과 뇌에 의해 생기는 통증이다. 국부적으로 시작되는 통증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진통제로 완화할 수 있지만 뇌에 의한 통증은 그렇지 못하다. 두 통증 모두 충분한 수분 섭취로 완화할 수 있다. 연골은 젤라틴처럼 보이는 살아있는 조직으로서 그 세포는 알칼리성 환경을 좋아한다. 주변 환경의 알칼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의 양이 중요하다. 연골을 통해 흐르는 물이 산을 씻어내기 때문이다. 염분이 연골세포 내의 산을 추출해 내어 물속으로 내보내도록 도우면 산은 물을 따라 멀리 운반된다.
이러한 공정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이 공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적당한 양의 염분 공급은 척추나 팔다리 관절에서 나타나는 관절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 연골 속에 보다 많은 염분을 흐르게 하기 위해 액체 용적을 늘리는 것은 바로 혈청 속의 염분 수치이다. 관절의 탈수와 그 결과 탈수된 관절 내의 끊임없는 마모성 마찰로 인해 연골세포는 빠른 속도로 죽는다. 이를 죽은 세포는 대체되어야 한다. 과도한 사용이나 보수 작업으로 인해서 연골이 손상을 입게 되면 연골 부위의 감지기는 긴급 보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곧 혈액 공급을 통해서 연골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관절 내부에 약간의 윤활유가 공급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죽은 조직을 대체하기 위해 연골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기에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한편 관절 피막의 내벽에는 복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국부 호르몬을 분비하는 세포가 있다. 그러나 이 호르몬들은 동시에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들 국부 호르몬이 분비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 번째, 죽어가는 조직은 세포 내부에 파괴되며 파괴된 조각들은 밖으로 밀려난다. 이 조각들을 쓰레기 수거 담당인 백혈구가 섭취하여 재순환시킨다. 손상된 부위에 보다 많은 혈액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 관절 피막이 부어오르거나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뻣뻣함을 느끼게 되고 마침내 통증이 더욱 심해지게 된다. 관련 단백질이 분해되어 많은 양의 아미노산이 저장고로 옮겨지며 이들 아미노산은 손상 복구를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다. 관절 내부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일부 백혈구가 두 가지 목적으로 과산화수소와 오존을 만들기 시작한다. 첫째는 관절 간극을 멸균 상태로 유지하여 관절 공간이 감염되지 않도록 박테리아를 막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보수 공정에 관여하는 세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여 혈액 속의 산소를 많이 빼앗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섯 번째, 조직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국부적인 개조 성장 인자가 관절염의 전형인 관절 굴절을 야기한다. 여섯 번째, 진행 중인 경험을 통해서 뇌가 습득한 지식은 신체의 나머지에도 사용된다. 따라서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른 관절 역시 굴절되고 변형되는 등 개조되거나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손에 류머티스 관절염이 생길 경우에 양손이 함께 염증을 보이고 마침내 양손 모두에 관절 굴절이 나타나는 이유로 짐작된다. 요통은 앞서 언급했듯이 요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통증을 야기하는 근육 경련과 척추의 힘줄에 인대를 잡아당기는 디스크 퇴행이다. 요통은 손의 류머티스 관절염에 관해 설명했던 것과 아주 똑같은 문제점을 보여준다. 단지 예외라면 척추 디스크 간극의 순환계가 까다롭다는 것과 디스크 간극의 간헐적으로 생기는 진공에 따라 디스크의 중심이 좌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진공은 걷기 동작에 따르는 당연한 공정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몸이 충분히 수화되어 있어서 디스크 간극에도 물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여유 있게 순환해야 한다. 척추에는 23개의 디스크와 24개의 척추 골이 있어 몸무게를 지탱한다. 디스크는 각 척추 골들의 평평한 아래 위의 표면을 덮고 있는 연골판 사이에 놓여 있다. 종말판 연골은 각각의 척추 골의 일부로서 체중을 지탱하는 평평한 표면에 붙어 있다. 각 척추 골이 움직이는 동안에 디스크는 아래 위 표면의 종말판 연골 사이에서 극미하게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 디스크의 중심핵은 물을 흡수하고 수용하는 수압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에 의해 상체 무게의 75%가
지탱된다. 탈수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굽히고 있는 동안에 체중의 압력으로 디스크의 수분 함량을 계속 눌러 짜내게 될 경우 소실된 물이 모두 보충되지 않는다. 탈수되어 핵이 오그라든 디스크는 서서히 체중을 지탱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디스크는 고정 장치로서의 특성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척추 관절이 헐거워지게 된다. 반면 충분히 소화되어 팽팽한 상태의 디스크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수분을 짜내게 되며 그런 다음 진공의 힘을 통해 다시 수분을 흡수하여 본래의 충격 완충제로서의 기능을 확장한다. 탈수 상태의 디스크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국부 신경을 억누를 수 있다. 이것이 요추 부위에서 발생될 경우에는 다리 한쪽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소위 좌골신경통이라 불리는 것으로 국부적인 요통보다 훨씬 심각하다. 좌골신경통은 척추 관절 구조가 와해된 나머지 척추를 위해서 충격을 흡수해야 할 디스크 가운데 하나가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신경을 억누르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증세는 탈수와 나쁜 자세에 따르는 것이다. 더 상세한 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요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처하는 방법을 참고하도록 권한다. 디스크 전이를 줄이고 좌골신경통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골관절염, 관절내의 연골이 죽으면 뼈와 뼈가 맞닿기 시작한다. 연골세포는 수분에 의한 보온력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엇갈리는 움직임으로 인한 외상을 견뎌낼 수 있지만 굳어진 뼈의 표면은 서로 엇갈리며 마찰력을 일으키게 된다. 이 마찰력으로 인해 뼈의 표면을 파괴하는 염증 공정을 유발된다. 그에 따라 관절의 골관절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즉 탈수 현상의 첫 번째 단계는 연골 표면의 파괴이며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골관절염의 발생이라고 할 수 있다. 골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가 처방된다는 점에서 최근 흥미를 끄는 한 기사를 발견했다. 2002년 10월 28일자 뉴욕타임즈의 고혈압과 진통제의 상관성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 기사는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팀이 국내 약물치료 기록에 발표한 논문의 보도 자료이다. 이 연구는 간호사 건강 연구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여성 건강 연구에 참여한 8만 명 이상의 31세에서 50세 사이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처음 연구에 참여할 당시 그들에게는 고혈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1995년부터 진통제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2년 후 조사를 통해서 혈압을 알아냈다. 2년 만에 1650명의 여성이 고혈압을 보이고 있었다. 진통제로 아세트 아미노펜, 현재의 타이레놀과 이부프로펜, 모토린과 브루펜 등 여타의 많은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사용한 여성들은 이들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고혈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80%나 높았다. 아스피린을 호도하는 듯한 이 기사는 고혈압을 이야기하는 약품에 아스피린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연구 기금을 누가 후원했는지 또한 그 연구 결과로 어느 회사가 이득을 얻었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혼란을 느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의 인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체의 탈수 증상에 대해 무지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연구진들은 두 가지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통증은 인체에 급히 물이 필요하다는 위기 신호 가운데 하나이며 인체의 고갈관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고혈압은 바로 그 탈수에 대해 인체가 적응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수분 부족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고혈압과 통증이라는 각기 다른 방법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진통제는 하나의 국부적인 탈수 신호를 가려줄 뿐이다. 결국 그 상태가 진행되어 전반적인 수분 고갈의 징후인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앞서 인용한 연구에 비해 보다 정확한 과학적 결론이라고 확신한다. 물을 마셔라. 그리고 아세트아미노펜보다 아스피린을 선호하지 말라. 이 책을 통해 그 논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한 정보를 알고 있는 당신이 언젠가는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될지도 모른다.